아들 며느리 여행 간 사이에 전 재산을 정리한 어머니.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난 건 월요일 아침이었다. 짐을 잔뜩 들고 손을 흔들며 웃던 며느리, 그 뒤에서 바쁜 척하면서도 슬쩍 뒤돌아보던 아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엔 그들이 미처 닦지 않은 식탁 얼룩과 향수 냄새만 남았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어느새 사용하지도 않는 가구들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손님도 오지 않는데 놓여있는 6인용 식탁, 아들이 신혼 때 사준 커피 머신,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따뜻한 느낌이 어울린다며 골라준 베이지색 소파. 이 넓은 집에 나는 혼자구나. 그 사실이 유난히 뼈에 사무치던 날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손가락이 자주 저리고 밤마다 이유 없이 토하고 가슴이 뭉근하게 아픈 날이 많아졌다. 아들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말하는 순간 불편해할 표정이 먼저 떠올랐다. 엄마, 요즘 정말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해요. 언제부턴가 그 말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정리를 하자. 정리할 수 있을 때,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 보험 해약 안내, 집문서 사본, 오래된 도장. 하나하나 손에 잡히는 그것들은 몇십 년 동안 내가 쌓아온 삶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무거운 짐 같았다. 이젠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 그게 내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아주 조용한 공포가 밀려왔다. 정리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 가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그저 묵묵히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식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이 집도 통장도 보험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부터 은행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면서도 마음만은 이상하게 급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기다리며 가만히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늘고 뼈가 튀어나오고 얼핏 봐도 힘이 없는 손. 언제 이렇게 늙은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다. 직원은 친절했다. 고객님, 혹시 큰 변동 있으세요? 오랜 기간 유지하신 계좌들인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진 것들 다 정리하려고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준비했다. 그날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부동산 사무소까지 돌았다. 하루 종일 걸으며 서류를 꺼내고 도장을 찍고 설명을 들었다. 마치 내 일생을 뒤집어 책장에 꽂아 넣는 기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 계획에 피해주지 않게,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한 가지가 마음을 찔렀다. 아들은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고 며느리는 내가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했어야 했나? 그 생각이 들었지만 곧 바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가 남기고 간 여행 사진이 카톡으로 와 있었다. 엄마, 여긴 스페인인데요. 너무 예뻐요. 태양 아래 환하게 웃는 아들, 선글라스를 쓴 채 아들 팔짱을 끼고 있는 며느리. 나는 사진을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다. 저 아이들의 사진 속에 나는 없다. 그 생각이 나를 다시 서류 더미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 집을 팔기로. 내가 지켜온 공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의 끝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며느리의 외침이 들렸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머니, 짐이 왜 없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아, 정리 좀 했어. 그 말만 들은 며느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온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TV도 없고 서랍도 비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둘을 바라봤다. 역시나 걱정과 충격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냥 버릴 것도 많아서. 너희도 쓰지도 않는 것들이 많잖니. 하지만 아들은 금방 눈치를 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비운 게 아니라 정리한 거잖아요. 며느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설마 집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표정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어린 시절 넘어졌을 때 울음을 참다 터뜨리던 그 표정처럼. 엄마, 왜요? 왜 말도 없이 이런 걸 해요?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너희 바쁠까봐 방해되기 싫어서.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부담 주기 싫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아들에게는 엄마가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보였다는 걸. 아들이 제발 말하라고, 힘든 일이라도 털어놓으라고 붙잡듯 내 어깨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왔던 말을 꺼냈다. 내가 요즘 몸이 이상해. 혹시라도 잘못되면 너희가 힘들까봐. 그리고 그 말은 순식간에 집안의 공기를 뒤집어 놓았다. 아들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죠. 왜 혼자 버티세요?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어머니, 혹시 병원 다녀오셨어요? 결과 혼자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폐렴인지 폐암인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에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고. 재검사 받으라는데. 너희 바빠서 말 못했어. 아들 표정이 미칠 듯이 흔들렸다. 엄마, 그걸 어떻게 혼자. 아니, 왜 혼자 했느냐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는 누가 봐도 짐 같더라. 말 한마디만 해도 미안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죄송하고.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학 때도 취업할 때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요.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에요. 왜 그걸 혼자 결정해요?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우리에겐 가족이 둘뿐이에요. 어머니까지 사라지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진다고.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결정해요. 혼자 하지 말고요. 아들은 끝내 흐느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이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엄마, 집은 다시 원상복구 해볼게요. 부동산이랑 이야기해보면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보험도 다시 정리하고 엄마 병원 재검사도 제가 같이 갈게요. 며느리도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원한 건
어머니가 혼자 버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같이 살아주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아이들, 나 몰래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심각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과정 내내 아들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집 역시 되찾을 수 있었고 정리했던 자산들도 다시 안정적으로 정비했다.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도망가듯 정리하지 말아요. 우린 도와주려고 결혼한 가족이에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으며 웃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서로를 놓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버린 건 전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대화였다는 걸.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세 사람의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